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 조만간에 그 미국의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그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가 점점 만연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동반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면 아래 공포,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에 세계 증시 동반급락. 2019년 3월 25일 한국일보 기사예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에 요동치고 있다. 유럽과 중국에 이어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 경기 부진 우려가 공포의 연료라면 여기에 불을 당긴 건 미국 장단기 국채의 금리 역전이다. 국채의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높은 통상적 가격 질서가 뒤집힌 상황으로 미국에서 일단 발생하면 1년쯤 뒤엔 어김없이 침체가 나타나 확실한 아래 징표로 꼽힌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 변화를 들어 금리 역전이 침체로 직결된다는 걱정은 기우라는 반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 세계 시장이 미국 국채 가격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줄줄이 급락했다. 미국채 시장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나홀로 호황을 누려온 미국마저 침체의 길목이 들어섰다는 불안 심리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22일 장중 만기 3개월 미국 국채금리와 만기 10년 국채금리는 미국 내에서 금융위기 조짐이 만연하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역전됐다.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2% 안팎으로 하락 마감한 것은 물론이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이게 앞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징표다, 신호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라는 징표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급락하는, 전 세계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원인이 된 거죠. 그럼 이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된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방금 나온 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제목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일부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믿을 만한 전조로 여겨진다. 미국 국채시장에서 1969년 이래 발생한 7번의 금리 역전을 살펴보면 이르면 4개월 반 만에 늦어도 1년 4개월 뒤에 반드시 침체가 따라왔기 때문이다.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징조로 설명되는 논리는 이렇다. 장기 국채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장기 국채는 물가 상승, 경제적 악재 등 보유기간 중 손해, 가격 하락 또는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를 감안한 가격 할인, 기간 프리미엄이 작용해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대거 향후 경기가 나빠질 거 예상하면 이에 대비한 장기 국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장기물 금리하락 가격 상승이 발생하며 장단기 금리 관계가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기 국채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보유기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사람이 10년 만기 국채를 1,000원어치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과 가격이 한 개에 100원이에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국채를 팔아서 사과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국채를 다 팔면 1,000원이 내가 생기니까 1,000원 가지고 그죠? 사과 값이 한 개가 100원이니까 몇 개를 살 수 있다? 사과 10개를 살 수 있다. 사과 10개를. 그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 A라는 사람이 10년 만기 국채를 자, 1,000원어치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자를 받고 있었겠죠. 자, 근데 이때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서 사약값이 한 개 가격이 얼마가 됐어요? 자,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때는 자, 국채를 다 팔아서 자, 사과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국채 다 팔면 1,000원이 들어오니까 사과 한 개 값이 1,000원이니까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어요. 한 개를. 자,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가지고 사과 10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10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 가지고 사과 몇 개를 살 수 있다? 한 개를 살 수 있다. 자, 그만큼 무슨 말이다? 자, 국채의 교환 가격이 떨어진 거죠. 보유 기간 중 손해를 본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그죠? 따라서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장기 국채는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이를 감안한 가격 할인, 기간 프리미엄이 작용해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높대요. 장기 국채가.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 자, A라는 사람이 자, B라는 사람에게 10억을 빌려줄 때 자, 이 B라는 사람한테 1년 동안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동안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더 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B라는 사람이 자, 지금 내가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줄 때 그 B라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 사항을 확인하고 빌려주겠죠.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근데 그 소득과 재산 사항이 자, 시간이 지날수록 자,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겠죠. 자, B라는 사람이 자, 3년까지는 잘 벌고 재산도 많이 쌓아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4년 후부터 망해가지고 그죠? 소득도 확 줄어들고 재산도 다 날렸다. 이렇게 되면 나는 돈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득과 재산 사항이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기간이 긴 장기채일수록 자, 기간 프리미엄이 붙어 금리가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내가 자, 10억을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10억을 자, 1년 동안 빌려주는 때는 이 사람의 소득과 재산 사항이 1년 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거다 하니까 그럼 이 원금을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해서 이자를 싸게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빌려줘야 돼. 예를 들어 10억을. 그럼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재산 사항이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자, 이자라도 높게 받아가지고 그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일수록 금리가 원래 높은 거예요. 단기보다. 아시겠죠? 자,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 국채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면 자, 그런데 투자자들이 대거 향후 경기가 나빠질 거 예상하면 이에 대비한 장기 국채 수요가 늘고 자, 단기보다 분명히 장기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금리도 더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죠. 자,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 장기를 몰려들면서 장기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때요?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자, 단기 국채 금리랑 장기 국채 금리랑 자, 이거를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단기 국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장기 국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자, 장기 국채에 물립니다. 수요가. 그럼 어때요? 자, 단기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1%다. 근데 장기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3%였다. 그죠? 근데 자, 장기 국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장기 국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자, 이게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0.8%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국채 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분명히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다는 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 물가가 상승하면서 내가 보유하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에 몰린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죠? 그래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자, 이렇게 장기 국채에 몰리면서 역전이 되면 자,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그런 신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시겠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그러나 자, 경제 전문가 사이에선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장기물 위주로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장기간 구사하면서 장기 금리가 낮아진 상황이라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을 지금의 불안 심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국채 금리는 역전됐지만 채권 시장의 다른 부분 예컨대 회사채에선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 노동시장과 구매력, 기업 투자 등 다른 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지적했다. 자, 이런 내용 기사. 자, 여기까지가 다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밑줄 친 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각국 중앙은행이 자, 2008년도에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 어떤 그런 행동을 했냐면 자, 장기물 위주로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구사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찍어서 장기 국채를 막 사들였어요. 돈을 찍어서 사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돈을 찍어서 장기 국채를 사들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자, 통상적으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가 왜 높은지. 그죠?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붙고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높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런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보다는 높다. 자, 이거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앙은행에서는 어떤 그 정책을 펼쳤다? 자, 돈을 찍어내서 양적으로 돈을 찍어내서 자,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단기 국채가 있고 자, 장기 국채가 있습니다. 단기 국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1%예요. 그죠? 장기 국채가 3%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자, 돈을 막 찍어내서 양적으로 돈을 찍어내서 이 장기 국채를 막 사들였어요. 중앙은행이. 그죠? 그럼 어때요? 자,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서 장기국채 사들이니까 장기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장기국채가 예를 들어서 2%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일부러 2%까지 떨어뜨린 거죠. 장기국채를 매입하면서. 그죠? 자, 그럼 사람들은 자,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매입해서 2%까지 떨어진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자, 어떤 생각한다? 자, 장기국채 금리가 일단 지금 현재 2%다. 3%에서 2% 내려갔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럼 단기국채 금리는 당연히 장기국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되기 때문에 2%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중앙은행이 자, 이렇게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거는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단기국채 금리 가격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 예,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단기국채 금리는 거의 대부분 그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건 이 단기국채 금리에 거의 영향을 주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장기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예, 미 연준이, 중앙은행이. 아시겠죠? 연준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도 일본 중앙은행도 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국채를 내림으로써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국채는 장기 국채 금리보다 항상 낮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국채 금리의 최대 마진 요소는 장기 국채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양쪽으로 돈을 찍어내서. 자, 이것이 자, 어때요? 그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그죠? 그 전에 빚을 내서 막
막 집을 사고 소비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사람들이 어때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 경기 침체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그 사람 소득이 막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막 줄어들고, 왜냐면 기업들이 막 파산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죠?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럼 내 일자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죠?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못 구하겠죠? 경기 침체 상황이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어때요? 그 전에 대출 받아놓은 거는 있고, 근데 나는 소득이 줄어들고, 그럼 대출 받은 거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자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이, 나 그럼 대출 원금 안 갚아 그래서 그냥 파산을 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이 위험해요, 은행이.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자,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적은 소득이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이자 비용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이 주는 만큼 자, 이자 비용을 낮춰준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금리를 매입하면서 자,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면서 자, 단기 국채 금리도 이 장기 국채 금리 이상으로 못 올라가게 자, 묶어두면서 자, 이자 비용을 낮춰줘 가지고 자, 이제 그때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도 파산을 안 하고 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은 시장의 수요가 경기 침체 올 것을 대비해 장기 국채를 매입해 단기 국채에 역전된 것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해 일어난 현상이니 예전과 다르다고 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008년 미국발 금융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2008년 미국발 금융이라고 해볼게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시점이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죠? 이 전에는 양적을 안 했고 이 이후에 양적을 했잖아요. 이 전에는 아까 2007년도에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장단기 국채금리가 2007년도에 역전이 됐는데 2007년도에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된 거는 자, 누가 만든 거예요?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된 거는 누가 만든 거다? 자, 중앙은행이 만든 게 아니라 자, 시장의 투자자들이 만든 거,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가 만든 거다. 시장의 수요가. 이 시장의 수요가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고 느끼니까 자,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자, 당장의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딱 터진 거예요. 그죠? 근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 자, 누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어요? 자,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의 심리가 정말 안 좋아서 시장의 수요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이 된 거고 자, 이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예, 시장이 침체될 것 같아서 시장의 수요가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자,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장기 국채 금리를 계속 매입하다 보니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된 거예요. 달라요. 상황이. 그죠? 그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수요는 여기는 시장의 수요가 장기 국채를 매입한 거고 여기는 이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의 수요는 자, 뭐가 한계가 있다? 자, 가진 돈이 한계가 있겠죠. 근데 중앙은행은 뭐가 있어요? 발권력이죠. 발권력이. 발권력. 발권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돈을 마음대로 막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나 그죠? 일본의 엔화, 유럽의 유로화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찍어내는 거죠. 그죠? 발권력이 있어 돈을 막 찍어내는데 이 돈을 막 찍어낸 돈으로 장기 국채를 막 매입하고 있는데 자,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장기 국채 금리를 매입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를 내리면서 단기 국채 금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지 않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왜 각국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로 장기 국채를 매입해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춤으로써 단기 국채 금리를 못 오르게 하는 것일까? 자, 이게 궁금하죠? 그죠? 지금 시장은 이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수요가 만든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만든 그런 상황이다. 예,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뭐다? 바로 부채 때문에, 부채 때문에. 자, 글로벌 부채 규모 GDP의 3배, 중국 내수 침체 암초까지 2019년 2월 10일 매일경제기사예요.
자,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면, 자, 금융 긴축은 바로 글로벌 경제 내관으로 부상한 부채에 대한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푼 영향으로 글로벌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금융 긴축 주기가 시작되면서 비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부채는 244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318%에 해당한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0년 3분기에서 320%보다 소폭 낮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비금융부채, 정부부채, 금융부채 등을 합한 글로벌 부채가 전 세계 GDP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천문학적 부채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각국에서 금융긴축이 시작되면, 그죠?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멈추고 양적 긴축을 하면 채무자들 이자 부담이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하면 시장금리 올라가겠죠? 이러면 이제 어때요? 이런 그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채를 가진 채무자들 이자 부담이 가중돼서 뭐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디폴트가 일어난다. 디폴트가. 예. 특히 금리 상승에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은 해외 자금 유출과 함께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그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돈을 찍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면서 단기 국채 금리를 그죠? 장기 국채 금리 밑으로 묶어두는 거야. 예.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자, 작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부채는 244조 달러예요. 자, GDP 대비 318%예요.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의 경제 수준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다. 이게 지금 작년 그 3분기 기준이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죠? 따라서 자, 그 전에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그죠? 돈을 찍어서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그죠? 장기 국채금리 낮추고 자, 단기 국채금리 거기에 묶어놓는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때요? 이제 양적 긴축 돈을 더 이상 안 찍어낸다. 그리고 오히려 찍어낸 돈을 회수한다. 이런 양적 긴축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이제 급격히 올려버리면 저 어때요? 경제 수준보다 부채의 크기가 급격히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자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 GDP 대비 전 세계 부채가 이 318%가 아니라 320%, 330%, 350% 이러면서 대출 이자가 점점 올라가면 점점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라고 하시면 돼요. 오르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해 찍어낸 돈을 사람들이 돈이라고 믿을 때까지 중앙은행은 이 양적 완화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예요? 중앙은행이 그냥 발권력 동원해서 인쇄기로 돈을 막 찍어내서 그 돈으로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그저 국채 금리 낮추면서 그죠? 금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채 상황에서도 그죠? 그죠? 그럼 그런 돈을 찍어내는데도 이런 그런 돈을 막대하게 찍어내는데도 그걸 돈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가 시장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그 우리 그 강의 들은 수강생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자, 돈을 언제까지 찍어낼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자, 돈을 언제까지 찍어낼 수 있을까요? 자, 찍어낸 돈이 계속 돈이라고 믿을 때까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자, 돈을 더 이상 못 찍어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신용의 문제다. 신뢰의 문제다. 그게 돈이라고 믿을 때까지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 양적 완화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돈이라고 믿을 때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자, 쉽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예,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씩 반복해서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금리라는 거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앞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그런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영토학장 TV를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투자하거나 내림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영토학장 TV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